2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1강에서 강의를 할 때 강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문학의 갈래 중에서 서정 갈래에 해당하는 현대시를 이제 나갈 거라고 했는데, 서정 갈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시어를 동원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그래서 함축이라는 것은 언어를 매개로 해서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시인이 동원하는 언어이다. 그 언어는 함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 함축적인 성격이라는 것이 문학적인 성격을 또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함축적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양식을 우리가 시라고 했고, 그 시의 상위 갈래는 서정 갈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대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대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낯선 시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를 다시 감상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그 시 안에서 말하는 이, 즉 화자 또는 시적 화자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그 화자가 그 시 안에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누구에 해당하는 시적 대상을 여러분이 추출해내고, 그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뭔가를 전달한다고 했죠. 그 전달하는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보이고 있는 정서와 태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러한 네 요소를 여러분이 시에서 파악해낸다면 시인이 시를 창작한 의도, 즉 주제의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현대시 감상 방법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현대시가 이러한 감상법에 의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자신의 어떤 감상 방법을 적용해서 감상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인숙 작가의 봄눈 오는 밤이라는 시를 볼 텐데, 일단 제목에서 떠오르는 시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봄눈 오는 밤에서 제가 중심 화제가 여기서 보니까 봄눈이네요. 봄에 눈이 내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도 여러분 강원도 일대하고 제주도에 눈이 내렸죠. 그래서 지금이 4월인데 봄인데 눈이 오기도 한다라는 자연현상을 여러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봄눈 오는 밤인데 눈이 내리는 봄, 그 상황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그런데 계절적 배경은 봄이지만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밤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 내리는 밤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되는데, 눈이 내릴 때, 낮에 눈이 내릴 때와 밤에 눈이 내릴 때의 어떤 상황이나 그것이 가져다주는 감흥이 약간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눈이 낮에 내리는 눈보다는 밤에 내리는 눈이 선생님은 조금 더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밤에 내리는 눈은 그것이 달빛에 비치거나 아니면 다른 가로등이라든가 다른 불빛에 의해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 빛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계절적 배경은 봄이고 시간적 배경은 밤인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황홀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한 장면을 연상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상과 상상의 어떤 나래를 펼치면서 우리가 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년 보니까 길 건너 숲속이라고 있어요. 자, 길 건너 숲속. 자, 어떤 길을 건넜더니 숲이 나왔다는 거죠. 길을 건너 숲속에 봄눈 맞는 나무들 이라고 있어요. 자, 봄에 내리는 눈을 막고 있는 나무들 이라고 있습니다. 자, 길 건너 숲속에 봄눈 막고 있는 나무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시적 대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봄눈 맞는 나무들이 여기에서 시적 대상으로 설정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무가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라고 했어요.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 눈이 마른 풀들에 쌓이는 어떤 자연현상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라고 했습니다. 자, 눈을 떠받쳐 들었다는 것은 그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폭설이 내려서 그 마른 풀들이 완전히 뒤덮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짝 내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살짝 내렸기 때문에 그 마른 풀들이 화자의 시선에 포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라는 부분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무 아래 눈이 쌓여 있지만 풀들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많이 내리지 않았다. 가볍게 쌓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눈이 쌓인 상황이다. 자, 가볍게 눈이 쌓인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의 시적 표현이 굉장히 또 아름다운데요. 자, 발치가 하얗다라고 있어요. 자, 발치가 하얗다. 자, 여기에서 발치라는 것은 결국 마른 풀의 밑둥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보기에 이 발치라는 것은 이 마른 풀의 밑둥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눈이 내렸는데 눈이 그 마른 풀들을 완전히 뒤덮지는 못하고 마른 풀들의 밑둥 정도까지 쌓인 그 현상을 자연현상을 1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1년은 보니까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있는 나무들, 자,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들, 그래서 시적 대상을 나무로 설정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2연을 계속해서 볼게요. 자, 2연 보니까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무를 관찰했을 때 나무의 눈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나요? 나무는 우리 사람과 같이 시각적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적 화자는 나무에 눈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무에 눈이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물을 인격화하였다, 나무를 인격화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시적 대상인 나무를 인격화했다. 자, 나무를 인격화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배웠던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해요. 자, 의인화된 표현이다. 즉, 의인법이 적용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인화된 표현으로서 의인법이 적용되었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자, 왜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보도록 하죠. 자, 너희 예쁜 감은 눈이라고 했어요. 자, 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라는 표현도 중요해요. 자, 여기서 너라는 표현은 왜 중요하냐?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를 너라고 호칭함으로써 부름으로써 인격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역시 너라고 한 부분은 나무를
인격화한 부분으로 역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인화된 표현. 너의 예쁜 가문눈.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누가 되겠어요? 너는 여기서 나무가 되겠죠? 나무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시적 대상이라고 했어요. 너의 예쁜 감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또 눈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 눈에 주목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시를 감상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시의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중의적 표현이라는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자, 중의라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시어의 의미가 여럿 있을 때 그것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눈의 중의적 의미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봤더니,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어 눈을 감은 상태. 자, 여기에서의 눈은 시각화된 또는 시각적 사물을 볼 수 있는 인체의 눈을 의미하죠. 자, 두 번째 눈의 의미를 보세요. 자, 봄을 맞아 싹을 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싹을 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1차적 의미로서 그냥 사물을 시각화된 사물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그 인체의 눈을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나무를 보면 싹이 움트기 전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실제 싹이 움트기 전의 눈을 의미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너 아니라는 표현을 또 써서요. 너 아니? 역시 마찬가지로 너라고 표현한 부분은 인격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 아니? 라고 부르는 부분은 시적 대상인 나무를 부르면서 주의를 환기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했네요. 자, 주의를 환기한다. 자, 이 주의를 환기하는 표현을 도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도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자, 이 도노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도노법은 누군가를 부르는 문학적 표현 기법이에요. 자, 누군가를 부르는 문학적 표현 기법을 우리가 돈호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무를 부른 거죠. 너는 여기에서 시적 대상인 나무라고 했죠. 너 아니? 나무야, 너는 아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의인법과 함께 돈호법이 함께 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의인법과 도노법이 함께 쓰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너는 뭘 아니? 라고 해서 자, 너는 뭘 아니? 너희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자, 너가 또 사용됐죠? 자, 너희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라고 해서 굉장히 너라고 부름으로써 친화력을 획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 3, 4행을 보면 자, 나무를 너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너라고 칭함으로써 자, 시적 대상인 나무에 대한 시적 대상인 나무에 대한 친화력, 친밀감이라고도 하죠. 자, 친밀감을 표현했다. 자, 나무를 너라고 칭함으로써 자, 시적 대상인 나무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한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자, 나무를 너라고 지칭함으로써 의인화된 어떤 표현 기법이 적용되었고, 자, 구체적인 청자인 너로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표현 양식을 채택하였다.
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2연에서는 나무에 대해서, 나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찬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예쁜 감은 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부분이죠. 나무의 예쁜 감은 눈에 대한 예찬적인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년을 보도록 할게요. 자, 3년. 자,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라고 했어요. 줄다름쳐 온다. 자,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현상을 그냥 눈이 내린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줄다름쳐 온다. 그러니까 달려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달려온다라는 이 표현도 이 눈송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부여했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격을 부여하였다. 부여하였다. 그래서 의인화된 표현이고, 자, 의인화된 표현이니만큼 이것은 의인법이 역시 적용된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설명들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시적 대상을 너라고 표현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나무를 의미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격을 부여한 부분이고, 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네가 왜 나무를 향해서 달려오나 봤더니 눈송이들 왜 나무를 향해 달려오나 봤더니 나무에 감은 눈에 입을 맞추려고 달려오는 것이다 라고 문학적으로 형상화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입 맞춘다라는 이 부분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부분이죠. 아름답게 또는 황홀하게 형상화된 부분이에요. 자,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또는 황홀하게 형상화됐다라는 것은 입을 맞춘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입맞춤의 대상이 과연 누구냐라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좋아하는 감정을 느낄 때 그 대상에게 입맞춤을 하고 싶죠. 자, 그래서 그 입맞춤의 대상이 결국은 나무인데 그만큼 눈이 나무에 대해서 좋은 감정, 애틋한 감정 또는 사랑하는 감정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송이들이 이렇게 자, 달려오는 이유는 나무의 눈에 입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형상화를 하였다. 아름답게 또는 황홀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시적 대상인 너만 언급을 하다가 화자가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자, 화자가 전면에 등장한 표현이 나여나 나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1인칭 나가 등장을 하죠. 여기에서 나는 화자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화자 또는 시적 화자예요. 자, 나도 그럴 것이다. 나도 굉장히 예쁜 눈을 감은 나무를 향해서 입을 맞출 것이다 라고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자, 눈송이들이 자, 달려와서 나무에 입을 맞추듯이 나도 그 나무에 입을 맞추고 싶은 심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화자의 공감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 라고 했어요. 자, 오 라는 것은 자, 뭐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냐면 놀람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고 감탄의 표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놀람, 감탄 이런 어떤 자, 문학적으로 형성화된 표현을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감탄법이라고도 해요. 오, 내 예쁜 감은 눈이라고 했어요. 자, 너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너는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역시 나무입니다. 시적 대상인 나무죠. 너희 예쁜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이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년에서는
남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는, 남의 감은 눈에 입을 맞추려는 눈송이에 대한 어떤 공감적 표현을 잘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봄눈 오는 밤이라는 시는 시인이 이 시를 창작하면서 과연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을까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냥 순수 시로서 눈이 오는 날에 나무를 관찰한 거예요. 자, 나무를 관찰했는데 즉 그 관찰된 나무를 보니까 흡사 내리는 눈이 나무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무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나라도 그런 어떤 반가움과 자, 어떤 친밀감이나 어떤 사랑의 감정을 표출하고 싶다라고 공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시는 어떤 철학적이고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눈이 오는 어떤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해서, 또 시간은 밤을 배경으로 해서 화자의 감정을 눈과, 즉 나무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눈과 동일시해서, 내리는 눈과 동일시해서 표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대 현실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외적 현실을 반영했다거나 이런 작품이 아니라 봄눈 오는 밤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시는 굉장히 심미적이다, 아름다운 어떤 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봄날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를 제재로 있고, 역시 나무의 아름다움이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의인법 또는 중의법 등의 어떤 다양한 표현들이 쓰였고, 여기에 어떤 표현들도 있었어요? 누군가를 부르는 돈호법도 있었죠. 뭐 어디 있었어요? 영탄법도 있었죠. 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표현 방법들을 동원해서 시를 형상화했고, 자, 그리고 시각적인 표현들이 많았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자, 역동적인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그냥 동적인 이미지라고도 해요. 자, 역동적 이미지라고도 하고 동적인 이미지라고 하던데, 사물의 움직임이 드러날 때, 자, 사물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역동적 이미지가 적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징점들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작품을 감상하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시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했는데, 시를 감상하는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를 감상하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시를 읽고 느낀 바 그대로가 원래 여러분의 문학적 감상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생님이 특정한 의미를 제시를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평가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 평가를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자, 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이지 꼭 이대로 감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황인숙님의 봄눈 오는 밤을 읽고 감상하고 그 여러 가지 어떤 감상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활동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1년과 2년 그리고 3년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은 1년이고 화자가 상상한 내용은 2년과 3년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뭐라고요?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이 1년이고 화자가 상상한 내용이 2년과 3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르게 감상했을 수도 있죠. 2년과 3년도 실제 여러분이 화자가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진술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지필진들은 1년과 2, 3년을 분리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화자가 본 풍경을 1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봄밤의
눈 내리는 어떤 풍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 눈 내리는 풍경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길 건너에 숲속에서 나무들이 눈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2연에서 자 2, 3년을 화자가 상상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자 2연의 상상적 의미는 흡사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상상을 도출해낼 수 있고, 자 3년에서는 눈송이들이 나무들의 감은 눈에 감탄하며 입맞추려고 퍼붓는 것이 아니냐라는 상상 또는 연상적 의미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표현 방식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원래 짝 활동인데 짝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번은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감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 게시판에 탑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뭐냐면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2연과 3연의 감은 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선생님이 중의적 표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뭘까요? 자, 화자는 왜 감은 눈이 예쁘다고 표현했을까? 왜 예쁘다고 했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자, 눈송이들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한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한다라고 표현한 까닭,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역시 그 이유를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이 시에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상은 나무죠. 자,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을 모두 찾아보자.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나무를 의인화했어요. 의인법. 어떻게 의인화했었죠? 너라고 계속 표현하죠.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그거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내 예쁜 감은 눈, 이런 어떤 표현들이 모두 인격을 부여한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중의법도 나와 있었죠. 시각화된 눈이냐, 자, 아니면 실제 싹이 트기 전에 그 눈을 말하느냐, 움트기 전에 눈을 말하느냐. 자, 도노법도 있었어요. 나무를 부르고 있었죠. 뭐라고 불렀었죠? 너 아니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영탄법도 있었죠. 자, 영탄법. 너의 예쁜 감은 눈이라고 해서 영탄법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표현 기법들이 적용돼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네 가지 표현 기법이죠. 의인법, 중의법, 도노법, 영탄법이 어떤 표현들이 적용이 돼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을 적용했을 때 어떤 그 문학적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라고 했을 때,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함으로써 사랑스럽고 친근한 느낌을 준다고 했죠.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것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 친근한 느낌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친밀감을 부각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자, 친밀감을 부각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어떤 표현들이다. 이것은 선생님과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자가 시적 대상인 나무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과도 유사해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 또는 애틋한 감정 또는 좋아하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이러한 문학적 표현 기법들을 통해서 제시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를 감상하면서 특별히 아름답다고 느낀 구절을 찾고,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원래는 그 모든별 활동을 하면서 모든별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자,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역시 이 3번 문제도 과제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 3번 문제도 여러분이 과제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판에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부분이라고요? 특별히 아름답다고 느낀 구절. 선생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감은 눈, 예쁜 감은 눈이라든가 너희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또는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자, 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또 퍼붓는 봄눈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 모두 아름다웠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아름답다고 느낀 구절을 찾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여러분이 의견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다음은 봄꽃을 소재로 한 시이다. 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자라고 해서 한민복 시인이 봄꽃이라는 시 한 편이 지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한민복 시인이 봄꽃이라는 시가 황인숙 작가의 봄눈 오는 밤이라는 시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즉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봄꽃이니까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했고, 네, 소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시는 꽃을 소재로 했고 황인숙 시인의 시는 눈과 나무를 지금 시적 대상으로 설정했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자, 부드러움에 찔린다는 것은 그 꽃에 가시가 있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네요. 자, 삐거나 부은 마음, 그 가시에 찔려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네요. 자, 삐거나 부은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화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 자, 환해졌다 그리고 선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자, 상처를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자, 원래 상처를 입었었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연을 볼게요. 마지막 연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봄엔 아무 꽃침이라도 맞고 볼 일이라고 해서 꽃을 여기서 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자, 침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침이라는 어떤 표현은 꽃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음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초점을 맞춘 시어예요. 자, 꽃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음을 드러내는 그런 시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화자와 시적 대상 사이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기서 결국 화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고 대상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보자는데, 자, 이 대상이 누구였나요? 이 대상이 꽃이었어요. 이 꽃은 어떤 속성을 띠고 있었죠? 가시를 지니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꽃은 가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꽃으로 인해서 화자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자, 꽃의 어떤 아름다움에 의해서, 또한 치유가 되기도 하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었으면 양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꽃이라는 사물이 이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치유의 대상이기도
치유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어떤 양면적 속성이 있는데, 자, 궁극적으로 치유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었죠. 결국은 이 화자가 이 꽃이라는 대상으로 인해서 자, 무엇을 하고 있었다? 삶의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삶의 회복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이 시적 대상인 꽃을, 자, 지워졌네요. 미안합니다. 이 꽃의 시적 대상이었죠. 자, 이 꽃이라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볼 수 있냐면, 긍정적 인식에 도달하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화자가 시적 대상을 인식할 때 1년에서는 부드러움에 찔린다라고 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자, 이것이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꽃으로 인해서 마음이 환해지고 선해진다라는 어떤 치유의 속성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줬고, 자, 그런 어떤 삶의 회복이 자, 결국은 꽃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꽃의 힘이에요. 아름다운 봄꽃의 힘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봄꽃이 부드러움이 가진 힘을 노래하고 있고, 봄꽃은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꽃힘이라는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아까 양면적 속성을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의 속성을 지니기도 하는 이런 양면적 속성을 우리가 역설적 비유를 통해서 드러낸 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꽃을 침에 빗대어 표현한 까닭이 무엇인지 시 내용과 관련지어 말해보세요. 치유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자, 꽃을 사람을 찔러 몸이 상처를 치료하는 침에 비유한 것은 꽃에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선하게 하여 삐거나 부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꽃을 침에 비유함으로써 부드러운 것, 아름다운 것이 가진 힘을 드러낸 것이다. 부드러운 것, 아름다운 것이 가진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 선생님이 모두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2번. 자신의 주변에서 이 시의 꽃임과 같은 의미를 지닌 대상을 찾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역시 이것도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한민복 시인의 그런 봄꽃과 마찬가지로 어떤 치유의 대상이 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대상이 있다면, 자,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자유롭게 여러분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봄 눈 오는 밤과 봄꽃처럼 봄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하나 정해서 그것을 인상 깊은 식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도 선생님이 과제로 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과제가 3가지네요. 자, 뭐 여기 예시가 있는데 예시를 미리 보지 말고, 자, 이 부분이죠.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 하나를 정해서 인상 깊은 식으로 표현해보는 활동. 자, 역시 자유롭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서정갈래의 현대시 한 편을 배우면서 현대시 문학적 감상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자, 그런 어떤 감상 방법에 국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한 편의 어떤 시를 감상함에 있어서 참고하면 좋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한 편의 시를 감상하면서 우리가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갖고 있는 감정과 태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순원 작가님의 19세라는 현대소설 한 편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